오늘 아침 일라디오 12월 들어서면서 지인들과의 연말 모임 약속 많이들 잡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이후로 올해는 몇 년 만에 연말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겠다 했었는데 정작 요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싸늘하다고 합니다. 불황 속의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벌써 곳곳에서 내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가성비 높은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군요. 현실적으로 각자 상황과 규모에 맞게 연말 연시를 보내야겠죠. 그래도 서로와의 관계에서 마음만은 여유롭고 따뜻함으로 한 해를 차근차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노래 힌트와 함께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제철 농산물 관련 퀴즈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새농퀴 문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이 제철 생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수산시장에 횟감을 사러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이 계절에 이 생선 회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이 생선의 고소한 기름기가 먹기 좋게 차오르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제 생선이라는 게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생선은 체형이 크면 클수록 지방층이 많아져서 맛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특히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이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이 생선에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경북, 영덕, 울릉 지역에서는요. 10cm 내외일 때, 그러니까 작을 때는 떡메레미, 그리고 30cm 내외는 메레미라고 부르고요. 60cm 이상 되는 것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죠. 기름기가 쫙쫙 흐르는데요. 지금 한창 제철에 맞은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힌트 드리잖아요. 힌트송 두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에서는 후렴부에 이 생선의 첫 글자가 반복이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곡에서는 노래 첫 소절에 오늘의 정답인 이 생선의 축제가 한창인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포구의 이름이 나오면 두 번째 좀 어려운데 힌트가 어쨌든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힌트송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순간 모두가 한번 뛰어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대중을 움직여 지금의 유행을 만들어 네가 중심에 서서 소리쳐 외쳐 슬퍼 아빠가 죄남 당했음 당신은 마라도를 아시는가요?
야, 이 두 번째 힌트는 서른도시의 마라도 블루스. 도입부에 모슬포항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이 생선 축제가 지금 열린다고 하고요. 열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곡은 허니 패밀리의 점프라는 곡이었는데 빵빵빵빵 하는 그런 힌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생선 지방이 풍부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주로 횟감이나 초밥 재료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모슬포항에서 죄송합니다. 모슬포항에서 지금 지금 죄송합니다. 못 들으셨죠, 여러분? 모슬포항에서 이 생선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됐습니다. 힌트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이 생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백화점이나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수입산 키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국산 키위가 생산되는 시기라고 하는군요.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과실도 크고 단맛도 좋은 골드 키위 감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이목희 연구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과일 사러 가면요, 참다래라는 것도 있잖아요. 키위와 참다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키위랑 참다래는 일단 같은 과일입니다. 키위가 이제 뉴질랜드의 키위새를 닮아서 키위라고 붙여진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참다래라는 용어는 이제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산 키위에만 붙여진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시작하고요. 또 수출 시장에서 참다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키위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키위는 그린 키위 그리고 골드 키위로 구별할 수 있고 간혹 이 키위 중에서 과일 중심 주변에 빨간색이 나타나는 키위를 레드 키위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골드 키위를 아무래도 선호하기 때문에 골드 키위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골드 키위가 사실 좀 더 달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키위를 사려고 보면 이게 딱딱한 것도 있고요. 만져보면 살짝 이제 말랑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걸 골라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키위는 후숙 과일이고요. 네네. 쉽게 말하면 수확할 때는 이제 아주 딱딱한 단단한 상태인데 조금씩 익는 과정을 거치면은 맛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거를 이유로 무조건 단단한 키위를 고르면은 당장은 먹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과일을 고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말랑한 상태의 과일이 후숙도 잘 된 과일이기 때문에 단맛도 높고 과즙도 많고 달콤한 향도 잘 나기 때문에 먹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바로 먹으시려면 말랑말랑하게 후숙이 잘 된 과일 고르시면 되고 그러면은 키위는 이런 건 고르지 마세요 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마트에 아무래도 진열이 오래되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과일이 표면이 쭈글쭈글하거나 주름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과일에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탈수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섭취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살짝 만져도 이게 말랑말랑한 걸 넘어서 가지고 과일이 푹 눌러지는 경우는 이제 과하게 후숙되어서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발효되는 냄새도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표면이 좀 쭈글쭈글해지거나 지나치게 좀 말랑하다면 피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골드 키위 감황인데요. 이름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감황은 한자로 달 감자에 누를 황자를 사용해서 감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들어보니까 딱 골드 키위가 떠오르는데 골드 키위 감황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에서 일단 알 수 있듯이 단맛이 아주 뛰어난 품종이고요. 이제 후숙을 하면은 당도가 18브릭스, 19브릭스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단맛을 선호하는 국내 시장에는 아주 적합한 과일입니다.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과일이 130에서 140g 정도로 키위 평균보다 한 1.3배에서 4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나를 깎아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재배적으로는요, 키위는 이제 열매 양 조절을 위해서 이제 꽃봉오리 섞기 작업을 하는데요. 감황은 이 꽃봉오리 양이 아주 많지 않고 적당해서 재배할 때 노동력이 덜 드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감황의 품종 개발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과거로 좀 거슬러 네네. 올라가야 하는데, 가망은 2003년에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종자를 이듬해 파종해서 10년 이상 과일 특성을 살펴보고 2015년에 최종적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키위처럼 과수작물인 경우에는 이제 교배해서 파종한 종자가 자라는 게 끝이 아니고요. 네. 사람의 사춘기처럼 유년기라는 기간을 지나야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히고 과일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유년기가 키위는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씨를 뿌려도 과일이 맺히는 건 일반적으로 한 5년 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좋은 과일인지 평가한 다음에 3주에서 5주 정도 실제 재배 현장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키운 다음에 과일을 평가하고 거기서 통과하면은 이제 품종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러면은 감황의 재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가망은 2022년 올해 기준으로 한 30헥타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에서는 스위트골드를 이은 2위 품종이고요. 과일이 크고 단맛이 높아서 농가 현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0헥타를 보급할 만큼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감황을 지금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좀 많은 양을 구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키위는 이제 나무를 심고 보통 3년에서 4년 차 정도 수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그 나무 모양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걸리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생산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시장으로 출하될 것 같고 10월 중하순 이제 지난달에 이미 수확이 완료됐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 달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되는 거는 제주도에는 특화 단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골드 키위 감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키위 소비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나라는 키위를 연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남반구인 뉴질랜드 수입산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수한 품종도 많이 개발되면서 국산 키위 품질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키위 현장에서도 품질 편차 없이 좋은 키위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산 키위의 계절이 찾아온 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나라 품종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모키 연구사와 함께 달고 맛있는 골드 키위 감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고요? 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어제 이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습니다만 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합원들 전체의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이후 9일 만이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명분 없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은 물론 올해 6월과 작년에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제안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안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덩치 큰 야당의 횡포라고 반박했는데요. 반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까? 네, 어제 본회의 법안 통과에 따라서 일단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 나이 모두 이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이 통일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이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서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새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지적이 제기돼서 그렇게 왔던 만큼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표시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에 관련해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이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또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이 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군요. 네, 한국은행은 어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낮아져도 물가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물가 상승률이 오름폭은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국제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성장과 관련해서는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성장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국제 정세의 문제와 함께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 또 주택 경기 하락의 역자산 효과 등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MRI 그리고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축소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에서 이 자기공명 영상장치, 그러니까 MRI와 이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두 항목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RI와 초음파를 모두 급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결국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 경우 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조정이 된 바 있는데요.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크게 높아졌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이 도심 내의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시 50%에서 30%로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또 설비 노후도 비중을 현행 25%에서 30%로 높이는데요. 정리하면 이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 주차 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 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 급수 등 배관이 노후가 된 단지 등 이 생활 환경이 나빠도 재건축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나왔네요. 네, 수능 점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이과 통합형 2년차였던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국어는 평이했던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해 수학 영역은 바로 이 표준 점수 최고점 자체는 약간 하락은 했지만 이 만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 정도여서요. 2018년도 이 수능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른바 불수능을 이끌었던 국어 영역은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점이나 떨어지며 예상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만점자는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어와 수학 간의 최고점 차이가 작년에 2점에서 올해 11점으로 확 벌어졌는데요. 한마디로 국어보다 이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췄을 때 점수 오름폭이 훨씬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수학 점수의 정시 승패가 달렸다라는 건데요. 특히 수학을 잘 본 이 상위권 이과 수험생들의 교차 지원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영역 만점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오늘 교부가 됩니다. 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제조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서 이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용 쥐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던 CMIT, MIT라는 물질에 노출시킨 결과 이 물질이 코와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고도 길면 일주일까지 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폐 손상과 관련 있는 물질인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살균제 성분과 이 폐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심 재판의 결정적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재판 국면을 바꾸는 실험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부 재학생이 청소 노동자의 집회로 수억권을 침해받았다라면서 이들을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다고요? 네, 한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지난 5월 초 이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연세대 분해 집회 소음으로 수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약 5개월간 매일 점심시간에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시급 인상과 이 학내 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한 집회였는데 이 소음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노조의 집회가 수억건 침해, 그러니까 업무 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일부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업무 방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253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9천여 명 적습니다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둔화했던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느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5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고요.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보다 7명이 많았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네, 이번에는 차분하게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충북 청주시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입니다.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당연히 두꺼비가 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원 인근 구룡산이 있는데 이 네. 구룡산에 사는 두꺼비가 이 겨울을 나고 이른 봄이 되면은 산란을 위해 내려오는 그 원흥이 방죽, 그러니까 이 뚝이 있는 작은 연못을 방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용도는 농사를 짓기에 물을 가둔 곳인데요.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서 두꺼비 산란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봄에 산란을 하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두꺼비를 못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은 제가 지난 10월에 다녀왔는데요. 아하. 제가 잊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단톡방에 청주 시민의 보수 1호 원흥이 느티나무 지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흥이 느티나무 시민 보수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설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글을 보고 나니까 늦었지만 네. 그것을 소개했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링크 잘 확인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나서서 보호수로 지정합시다라고 할 정도면 그 느티나무가 굉장히 좋은 느티나무인가 봐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네. 좋았고요. 300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원흥이 방죽을 굽어보고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두꺼비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이 한때 개발로 이 두꺼비 산란지가 없어질 뻔했다는데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느티나무가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있어서 그런지 많은 보살핌 속에서 오래오래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요. 이거 너무 멋진데요? 네. 야, 이거 뭐 보호수로 지정돼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보호수가 되면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보호수가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노목, 그다음에 거목, 큰 거, 희귀목, 희귀종을 네. 지칭을 하는데요. 300년 동안 이 정자목으로서 원흥이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는 보호수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보호수 지정을 요청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호수 지정은 원흥이 방죽과 시민을 지켜온 느티나무에 대한 작은 보은이며 주변의 다른 보호 대상 나무도 추가로 발굴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 청주시에서 2023년 1월에 보호수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지정을 하기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래되고 좋은 나무가 보호수가 돼서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느티나무가 원흥이 방죽과 시민을 지켜봤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2007년에 방영이 된 KBS 환경 스페셜 필사의 탈출 원흥이 두꺼비 생명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네. 이 원흥이 방죽은 2004년 봄 택지 개발 전까지
서로의 짝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두꺼비들의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칫하면 개발로 인해 방죽이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다는데요.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게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네. 이 터전을 지키는 느티나무도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게 도시화라는 게 인간들 입장에서는 뭐 편의성도 있고 삶의 질도 올라가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자연 환경은 좀 사라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답니다. 그 원흥이 방죽에서 수천 마리 두꺼비들 집단 산란자들 인식을 못했다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꺼비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흥이 상생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체 개발 면적 33만 평 중 두꺼비 보호를 위해 1만 평 정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택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생태공원이 생기면 주변의 택지의 가치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공생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전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두꺼비가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두꺼비가 어떠한 생명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 먼저 두꺼비 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작고 까만 두꺼비 알은 그 실타래 같은 기다란 알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이 두꺼비는 한 번에 6,000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이제 수초들 사이에 낳고요. 네. 근데 이 알이 떠내려가지 않고 물속에서 무사히 부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후 빠른 속도로 알이 성체가 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서 조직과 기관이 생기는데 8에서 10일쯤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고 합니다. 올챙이가 되고. 그래서 올챙이가 된 다음 이 얘기를 보면은요. 올챙이 아가미 꼬리 입이 생기면서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는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몸에 있는 노른자위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아가미로 숨을 쉬고 꼬리로 헤엄을 치면서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시작한 올챙이는 여러 종류의 다른 포식자에게 그 먹잇감,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연못에 가면은 그 개구리 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두꺼비도 개구리처럼 올챙이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 작가님 보시기에 저는 올챙입니까? 개구리입니까? 개구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는 어떻습니까? 왕두꺼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꺼비 개구리 말씀을 드리면요. 두꺼비 개구리 다 양서류입니다. 양서류죠. 양서류를 대표하는 생명체들인데 이 두꺼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다 보니까 충주 자연 생태 체험관이 정리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소개를 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두꺼비 몸체가 크고 다리가 짧아요. 습한 육지에 살아요. 물갈퀴가 조금 발달해 있어요. 꺽꺽하고 울고 울음소리가. 네, 등 피부가 무척이나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점프를 잘 못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물속에 알을 낳고요. 네, 개구리에 대해 설명을 한 거 보면은 몸체가 두꺼비보다 작고 다리는 길고 물가 어디에서나 살 수가 있고 물갈퀴가 발달해 있고요. 맞습니다. 깨굴깨굴 울고요. 매끈한 등 피부를 갖고 있고 개구리는 점프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펄짝펄짝 뛰고 역시 물속에 알을 낳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그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죠? 이게 뭐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다른 두꺼비와 개구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는 습한 육지에 산다는 게 그러니까 산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본다는 건데 두꺼비가 올챙이에서 또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볼까요? 예, 이 자료를 계속 보면은요. 그러니까 올챙이는 먹이에서 얻는 영양분을 꼬리에 저장을 하고 그 영양분이 다리를 형성시키고 다른 양서류처럼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가미가 사라진답니다. 네. 그 후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사라지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올챙이가 아기 두꺼비가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합니다. 아가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허파로 숨을 쉬고요. 육지로 올라오니까. 네네. 그다음에 유일한 운동기가 있는 꼬리가 몸속으로 흡수가 되고 다리를 이용하게 된다. 건조한 공기에 취약한 아기 두꺼비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 반드시 비 오는 날을 이용해서 구룡산으로 서식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두꺼비가 구룡산에서 내려와서
원흥의 방죽에서 알을 낳고 다시 이제 아기 두꺼비가 되면 다시 또 산으로 간다. 이런 과정을 순환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온전한 두꺼비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성장이 좀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이 식성은 동물성으로 바뀌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게 되고 봄잠과 겨울잠을 잡니다. 이 봄잠을 자는 게 좀 특이한데요. 네. 3에서 5년째부터는 완전히 자라서 산란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 스페셜을 제가 볼 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공사 당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암컷 등에 수컷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 자연에 없던 장애물이 생기니까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는 자연 상태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기어코 원흥이 방죽에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다시 아기 두꺼비가 되어서 비 오는 날 이 산으로 가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우셨어요? 네,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와, 역시 그 작가님의 감성은 참 남다르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오로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오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제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두꺼비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발되지 않고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도 역시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두꺼비 생태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 물에서 알을 낳아야 하는 점 때문에 원흥이 방죽 물이 마르지 않도록 빗물 저장 시설을 도입을 했고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생명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도 위기라는 점. 그래서 함께 사는 법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꺼비도 개구리도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소개해 주시는 이 장소에서 식물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 수생 식물 가운데 하나는 물달개비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러니까 체험용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네. 이 체험용으로 심어놓은 벼논에서 자라고 있어서 물달개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달개비 수생식물이다라고 하셨는데 수생식물이 뭔가요? 예, 수생식물 물속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 위에 떠서 뿌리를 물속에 내린 개구리밥. 개구리밥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 위에 떠서 뿌리를 물속에 내린 개구리밥. 같은 종류로 생이가래 불의 옥장 같은 게 있고요. 근데 물 밑에 뿌리를 내리고 물 위에 잎이나 꽃이 핀 수련도 다 아실 거고요. 알죠. 네. 그다음에 땅속 줄기나 뿌리를 물 밑에 내리고 잎이나 줄기의 일부가 물 위로 솟아올라서 꽃이 피는 붓꽃, 부들. 이 친구도 수생식물인데요. 네. 물달개비는 불의 옥장과 같은 물 옥장가이지만 물달개비 뿌리는 이렇게 진흙색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달개비와 물 옥잠이 좀 비슷한데요. 네. 보라색 꽃이 잎보다 위에 피면 물 옥잠, 잎보다 아래에 피면 물달개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네. 달개비는 다개장풀이라고도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개장풀이 있는데 물달개비는 물가에서 피는 달개비에서 물달개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충북 청주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을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두꺼비 그리고 물달개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숲해설가 제가 봤을 때는 왕두꺼비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놓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컸죠. 왜냐하면 제가 답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방어였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방어축제가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대면축제로 진행이 되면서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12월 2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첫 번째 힌트송 후렴부에 방방방방이 반복되는 허니패밀리의 점프 였고요. 두 번째 힌트송은 서른도시의 마라도 블루스 못을 포항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답을 말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700여 분이 넘는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6823번님 정답 방어. 저희도 이번 달 모임 메뉴를 제철 생선 방어로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7540번님 방어를 좋아하시는 친정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축제하는 곳으로 함께 놀러가서 방어 원 없이 사드려야겠습니다. 9888번님 아이고 놀래라. 힌트 자체가 방방거리다 보니 진행자님이 자연스럽게 정답을 알려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방방거릴 수 있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다. 정답은 방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7540번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6823번님과 9888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